11. 리엔지니어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리엔지니어링. 예상대로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시대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문제지만 가정과 직장 사이를 오가는 내 심정은 패닉 직전이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만약 누군가 내게 가정과 직장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꾸하고 싶었다. 지옥으로 꺼져버려. 우리 부부 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아내는 아내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을 원했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원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죽겠네. 아내는 냉소로 일관했다. 일이 그렇게 됐어, 자기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공장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줄 순 없겠어? 요즘 들어 자기한텐 온통 예기치 못한 일밖에 없네. 왜 그래? 출장은 업무의 일부잖아.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침실 문 앞을 서성이며 내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침 아이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다. 샤론은 길 건너 친구 집에, 데이브는 밴드 연습장에 가고 없었다. 아내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풀어놓았다. 대체 이런 일은 언제쯤이면 끝나는 거야? 나는 속옷을 챙기다 말고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나도 몰라.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 이번 출장은 또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건데? 아내는 정확히 5분 전에 이야기한 내용까지도 생트집을 잡았다. 자기야, 난 녹음기가 아니야. 지금 자기랑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 누굴 바보로 알아? 자기 대체 우리 가족 얼굴을 기억이나 해?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아느냐고? 아내는 내게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할게. 됐지? 아내는 방문을 나서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졌다. 좋을 대로 해. 그치만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믿지는 마. 나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농담이 아닌 건 확실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 자기랑 보금자리를 꾸렸던 바로 이곳에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하늘에 맡겨야겠군. 그래야 할 거야. 아내는 있는 힘껏 문을 박차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아내를 잡지 않았다. 아내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여유조차 없었다. 단 1초가 급했다. 나는 여분의 셔츠를 챙겨 짐 가방에 넣었다. 이게 얼추 끝난 건가? 남은 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일뿐이었다. 그것도 몇 분 안에 아내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불안할 때면 습관적으로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나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엄지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는 세차게 나를 뿌리쳤다. 자기 마음 알아. 하지만 자기야, 날 좀 이해해줘.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 출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걸려있어.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아내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싱크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신용을 했다. 그놈의 공장. 잘 들어. 공장 일은 자기 혼자의 일일 뿐이지. 나나 우리 애들 일은 아니야. 난 자기랑 함께 저녁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 아니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요새 아빠가 이상해졌대. 자긴 지금 일을 위해 우리 가족 모두를 버리고 있다고. 어느새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이 저려왔다. 아내는 내가 가족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내의 말대로 나는 일에 파묻혀 사느라 가족을 잊고 살았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애처로운 마음에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으나 아내는 매몰차게 내 손을 뿌리쳤다. 됐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비행기 타러 가기나 해. 여보, 아내는 다시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보, 미안해. 마침내 아내가 내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래? 미안해? 얼마나 미안한지 증명해 줄 수 있어? 자기 늘 이런 식이야. 미안하다. 곧 끝난다. 외식 약속을 해놓고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그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끝이지? 하루 종일 자기 말만 믿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알기나 해?
나랑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내가 아내를 위해 남겨둔 몇 분도 이제 모두 흘러가 버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2층 창가의 커튼이 비스듬히 올라가는 게 보였다. 오전 7시 나는 뉴욕 콘티넨탈 호텔 로비에 앉아 요나 교수를 기다렸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호텔 로비는 한산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프런트 직원과 벨보이가 빈 공간을 메우고 있을 뿐 사람들의 발길은 뜸했다. 기다리는 동안 아내 줄리를 떠올렸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적어도 어젯밤의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밤 나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말대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30분 넘게 방 안을 서성이며 온갖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했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아내의 음성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체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홧김에 당장 집으로 달려갈 비행기표를 알아봤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시간에 베어링턴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없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6시 정각에 울린 모닝콜에 눈을 떴다. 그러고 나서도 집으로 두 번이나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알렉스. 캐주얼 차림을 한 요나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편히 주무셨어요? 그런 것 같네. 대답과는 달리 요나 교수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 역시 저런 모습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늦어서 미안하네. 아마 자네 덕분에 잠이 깼었지? 그렇다고 자책하지는 말게. 그 후에도 미팅이 있었거든. 새벽 3시나 돼서야 잠이 들었을 걸세. 그럼 아침 식사나 할까?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집에 있는 하얀 식탁보가 덮인 정갈한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다. 지난번에 내가 전화로 설명해준 3가지 지표는 잘 되어가고 있나? 자리에 앉자마자 요나 교수가 물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지표를 저희 공장 현실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선명한 목표점이 보이더군요. 나는 우리가 그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요나 교수는 매우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아주 훌륭하네. 기대 이상인걸?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뚜렷이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더 많은 목표와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공장을 회생시킨다고 했나? 그렇다면 혹시 공장을 문을 닫게 되기라도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늦은 밤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릴 만큼 철부지는 아니니까요. 요나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나 역시 자네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만으로 날 찾은 것은 아니라고 짐작했네. 알렉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나? 이건 극비사항입니다만 나는 요나 교수에게 우리 공장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과 폐쇄까지 앞으로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요나 교수는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신중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었다. 자네는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건가?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교수님께서 저희 공장을 회생시키고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요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그의 답변을 기다렸다. 알렉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전화로도 언뜻 설명했지만 나는 자네에게 할애할 만한 시간이 없네. 자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빡빡한 일정에 시달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를 이 이른 시간에 그것도 뉴욕 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나? 내게 컨설팅을 의뢰할 생각이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걸세. 하지만 나는 실망감에 젖은 나머지 그의 말을 가로채버렸다. 하는 수 없죠. 교수님께서 정 바쁘시다면.
알렉스, 잠깐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도움도 못 준다는 건 아닐세. 자네 스스로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러줄 수 있네. 다만 자네 대신 자네 공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시간이 없다는 뜻이지. 또 하나 내가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는 복잡해질 걸세. 그게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지.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다시 조급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자 요나 교수는 한쪽 팔을 들어 올려 나를 제지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자네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네. 그만한 역량도 있고 내가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거야. 자네와 자네 회사 직원들이 그 원칙만 성실하게 지켜준다면 아마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하네. 이만하면 만족하겠나? 하지만 교수님, 남아있는 시간은 겨우 3개월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위로했다. 알아. 하지만 3개월 정도면 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일세. 부지런히 애쓴다면 충분하다는 의미이지 자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100만 가지 안을 제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걸세. 성실성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로 내 부족함을 무마해 보려고 했었다. 이렇게라도 교수님께 도움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례가 아니라면 이렇게 조언해 주신 데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기준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네만 꼭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 자네가 내게 배운 가치만큼 지불하게. 어떤가? 내 거래 조건이. 글쎄요.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네. 자네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자네는 내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내게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자네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뭔가를 배웠다면 그에 합당하게 지불하면 되네. 웃음이 나왔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가 아닌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는가. 좋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군요. 우리는 테이블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사이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다. 우리는 메뉴를 훑어보지도 않고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웨이터는 난색을 표하며 최소 5달러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요나 교수는 커피와 우유 그리고 바게트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로봇에 관해 말씀드리죠. 요나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릭스. 당분간 로봇은 머릿속에서 비워버리게. 로봇은 값비싼 고급 장난감에 불과하네.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아니요, 교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로봇은 현재 저희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자산입니다. 가능하다면 값비싼 최첨단 설비를 활용해야죠. 로봇의 생산성은 무엇을 위해 생산적이어야 하는가? 그는 날카롭게 반문했다. 저희가 세운 목표에 따르면 로봇은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효율성은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요. 현재 우리 공장에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로봇입니다. 로봇을 쉴 새 없이 풀가동한다면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요나 교수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알렉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자네는 분명 자네 공장이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네.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왜 지금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나? 좀 더 솔직해질 수는 없겠나?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시가 한 개를 꺼내 물었다. 네. 제가 효율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영진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자네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네. 경영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효율성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네는 무엇을 선택하겠나?
물론 돈이죠. 그렇지만 높은 효율성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까? 자네가 대부분의 시간을 고효율성에만 투자한다면 자네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정반대 길을 걷게 될 걸세. 교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령 제가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경영진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요나 교수는 시가에 불을 붙인 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알겠네. 기본적인 문답 형식이 좋겠군. 첫 질문이네. 잘 듣고 대답하게. 자네 공장의 직원들이 게으름만 피우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물론 나쁘죠. 항상 그런 건가? 나는 직감적으로 질문에 함정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렇지만 내겐 논리가 없었다. 글쎄요, 작업자의 임무는 받은 임금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질문의 요지를 놓쳤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작업할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묻는 걸세. 그렇다면 더더욱 나쁜 일이죠. 이유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보게. 기가 막혔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종종 느끼는 묘한 반발심이 나를 자극했다. 이봐, 멍청한 친구. 고작 이따위 선문답이나 하려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 뉴욕으로 날아왔나? 당장 저작자의 면상이나 갈겨주라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한 인내심을 발휘했다. 어쩌면 이 속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회사가 게으름을 피우는 직원에게까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죠? 생산성은 또 어떡하고요? 교수님이 어떤 논리를 제시하시든 도저히 그 문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불쑥 내 쪽으로 몸을 숙여 귓속말을 했다. 나는 요나 교수의 돌발 행동에 적잖이 놀랐다. 알렉스, 이건 아무에게나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세. 내 말을 잘 듣게. 전 직원이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의 효율성은 최악이라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네. 어떻게 그걸 증명하죠? 자네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바로 자네 눈앞에서. 다만 자네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저었다. 도무지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장에는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납품일을 맞추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자면 인력을 풀가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렉스,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 공장에 과잉 재고가 있나? 네. 그 양은 현재 자네의 예측보다 많은가? 네.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 딱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고에 공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대체 뭘 알고 싶은 거죠? 초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초과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와우. 요나 교수의 지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기계는 절대로 혼자 굴러갈 수 없다.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과잉 재고를 창출하는 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은 인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현재 공장의 인원 감축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만으로도 꾸려가기가 벅찬 상태예요. 오해 말게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난 단지 자네가 공장의 생산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네. 내가 보기에 현재 자네 공장은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확실하네. 웨이터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은재 커피 주전자를 가져왔다. 그가 테이블에 세팅된 고급 커피잔의 커피를 따르는 동안 나는 잠시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요나 교수가 헛기침을 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지.
일반적으로 공장 바깥의 세상에는 시장이 있네. 자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적당량이 조절되지. 물론 시장에는 자네 공장의 물량을 소화할 만큼의 수요가 있네. 그리고 공장 내부에는 시장 수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과 생산 능력이 있지. 혹시 균형 잡힌 공장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 생산 라인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구 사회 모든 제조업 경영자들이 바로 이런 공장을 추구하고 있지. 모든 자원의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와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공장 말이야. 대다수의 경영자들이 이것을 달성하려고 애쓰는지,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겠나? 글쎄요.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다면 잠재적인 현금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충분한 생산 능력을 넘어선다면 비용이 증가되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그게 바로 경영자들의 생각이라네. 그래서 가능하면 생산 능력을 시장 수요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남아도는 자원을 끊임없이 재배치해 생산 능력을 분배하는 거지. 인력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공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공장의 사정도 비슷할 겁니다. 자네 공장은 어떤가? 균형 잡힌 공장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나? 최대한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 중이죠. 물론 놀리고 있는 기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후 장비들입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정리를 끝냈고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균형 잡힌 공장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재밌군. 나 역시 그런 공장은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말일세,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균형 잡힌 공장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없네. 그건 교수님의 억지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일단 타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을 세워보죠. 우리 공장이 긴급 주문의 생산 능력을 집중하면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몰려듭니다. 긴급 주문에 밀린 납품일 지연 제품은 타사로 넘어가기가 십상이죠. 또 인력과 관계된 변수를 보면 이유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작업장 내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무단결근, 품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직원들, 높은 이직률 등등이 있죠. 시장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시장 자체도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에서는 생산력이 남아도는데 다른 공정에는 모자라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고요. 알렉스, 자네 공장이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 자네가 언급한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네. 자네가 언급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놀라지 말게. 아주 간단해. 균형 잡힌 공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파산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라네. 설마 말도 안 돼요. 지금 절 놀리시는 겁니까? 목표를 위해 생산력을 조정하는 건 지나친 강박관념이야. 직원들을 해고했을 때 매출이 늘었나?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럼 재고가 줄었나? 아니요. 인원을 감축했다고 해서 재고가 줄어들 리가 있습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서 얻은 이익은 비용 절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운영비 개선 효과 하나만을 건지게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알렉스, 목표의 정의를 다시 한번 훑어보게. 운영비 하나만을 줄이는 게 목표였나? 세 가지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목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네. 진정한 목표는 운영비와 재고를 줄이면서 동시에 현금 창출률을 올리는 게 아니었나? 네,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고와 현금 창출률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운영비를 절감했다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붙어야 하네. 재고가 늘지 않았거나 현금 창출률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생산력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재고가 늘거나 현금 창출률이 줄지는 않죠. 그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방금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네. 시장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조정한다고 해도 현금 창출률이나 재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가정을 한 것은 바로 자네야. 사실상 그와 같은 가정이 서구 기업 세계에서는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거라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시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빠르겠군.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에 정확히 조정된 경우,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하게 조정된 경우를 말하는 걸세. 이때 현금 창출률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재고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지. 자네도 경험했을 텐데 안 그런가? 여하튼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재고량이 증가해 운영비에 속하는 재고의 물류비도 늘게 되지. 따라서 애초에 의도했던 한 가지 지표인 운영비조차 의도한 대로 절감되지 않는 거네. 그보다 큰 목표에 관한 비용 절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만. 믿어지지가 않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공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복잡한 현상 때문이라네. 용어에 주의해서 듣게. 약간 생소한 용어일지 몰라도 앞으로 자네가 공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걸세. 그중 하나는 종속적 사건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꼭 그 전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네. 즉 후속 사건은 선행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알겠나? 그럼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종속적 사건들이 통계적 변동이라 불리는 또 다른 현상과 결합될 때 중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지. 통계적 변동이 무엇인지 아나? 통계치의 변동 아닙니까? 그렇지. 예측 가능한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정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걸세. 이렇게 설명하기로 하지. 예를 들면 이 레스토랑의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 싶다면 각 테이블에 비치된 의자 수를 세어보면 되네. 예측 가능한 정보겠지. 반면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정보도 있지. 가령 웨이터가 우리한테 계산서를 갖다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주방장이 오믈렛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오늘 오후에 주방에서 소비될 계란이 얼마나 될지는 주변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이처럼 유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정보를 통계적 변동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라네. 네, 하지만 교수님 경험에 근거해서 추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네. 저 웨이터만 해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내가 여기 처음 도착해 커피를 주문했을 때에는 5분 42초가 걸렸지만 그 다음 미팅 약속 때에는 2분밖에 안 걸렸어. 그렇다면 오늘은 얼마나 걸릴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3분일 수도 있고 4분일 수도 있고.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대체 웨이터는 어딜 간 거지?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주방장이 500명분의 오믈렛 파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죠. 그는 분명 인원수를 알고 있고 정해진 메뉴도 압니다. 그렇다면 계란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나? 그럼 실수로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래서 미리 두세 개의 여분을 준비해 두는 게 아닐까요? 알렉스, 유감스럽지만 자네의 가설은 틀렸네.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은 대부분 사전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라네. 웨이터는 무려 25분이 지난 뒤에 계산서를 갖다 주었다. 나는 내심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요나 교수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저 역시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동치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연결될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요나 교수는 거의 타들어간 쿠바산 시가를 잿더리에 떨었다. 알렉스, 내가 말한 내용을 충분히 곱씹어 보게. 난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놓고 말한 게 아니네. 그 두 가지 요소가 한데 묶여서 어우러질 때의 현상을 말한 거지. 나머지는 자네의 몫이네. 아쉽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네. 지금 가시려고요? 시간이 다 됐네. 교수님, 이 정도로는 너무 부족해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 고객은 아마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나? 교수님, 전 지금 수수께끼 노름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아지기 속삭였다. 알렉스, 난 그럴 수가 없네. 만약 내가 자네한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일러준다면 자네는 아마 10중 8구 실패할 걸세. 정말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려면 자네 스스로 깨달아야 하네. 요나 교수는 악수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알렉스, 다음을 기약하세. 그 두 가지 요소를 자네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답을 구하면 전화하게. 그는 그윽한 시가향과 함께 사라져갔다. 아니,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재빨리 웨이터를 불러 요금을 지불하고 벨보이에게 내 짐 가방을 정문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체크아웃을 끝내고 막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다행히 로비 현관 앞에서 말쑥한 차림의 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요나 교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무작정 그들의 뒤를 밟았다. 사내는 요나 교수를 길 모퉁이에 세워둔 검은색 리무진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막 차문을 열려고 할 때 운전사가 뛰어나와 공손히 뒷문을 열어주었다. 말쑥한 차림의 사내는 요나 교수의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설비를 시찰하신 뒤 회장님 이하 중력 몇 분이 참석하는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무진 안에는 백발의 신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나 교수가 반갑게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는 것 같았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리무진이 도로로 진입할 때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나는 요나 교수가 떠난 빈자리에 서서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다.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지휘의 잭 웰치 회장이었다.